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은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유지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사건에 심리를 하지 않는 게 사법정의에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정치 토크 코너에서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 배경과 파장, 의원총회에서 당기업과 전당대회 일정을 놓고 격론 벌인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오늘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각각 첫 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최종건 연세대 교수를 만나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 전망해 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냐? 이렇게 물으면서 물가 지적을 했다고 해요.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 묶음 얘기한 건가요? 여하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 국정운영 첫 주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우리가 뒤에 추경 얘기도 하겠지만 물가관리 언급한 배경이 뭘까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굉장히 물가가 불안정하고 이 민생 경제가 어렵다. 지금 뭐 계란값도 되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계란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이제 대통령 되시고 취임 첫날에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굉장히 주목했던 일정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첫 번째 어떤 행정명령으로 이 비상경제 TF를 구성을 해라라는 네. 지시를 했고, 취임 첫날에 이 관료들과 함께 비상경제점검 TF 1차 회의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 2차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게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어떤 뭐 이념이나 아니면 색깔, 뭐 지역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좀 국민들의 삶에 와닿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중이 저는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셔서도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대통령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지시가 반가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또 발 맞춰서 같이 뭔가 입법 과제라던가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지를 같이 모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아울러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했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동수 대표님, 네. 그 어떤 민생 경제, 예. 그러니까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이제 좀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정권 초인데 우리가 보통 정권 초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여야가 좀 나름 협치도 하고 뭐 이런 관례들이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뭐 협치 혹은 이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라면값 이야기한 게 저는 결코 이제 그냥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는 게요. 그 지난 5월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은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인데 뭐 커피, 초콜릿, 빵 이런 가공식품 물가가 4.1% 올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라면이 이 전년 대비 6.2%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이제 지금 라면 물가나 이런 것들이 튀고 있는데 이 라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고 이 라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구나를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또 라면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달걀값 얘기 안 한 게 우리 마지막 경제 코너에서 그걸 또 언급을 해요. 제가 미리 스포를 해버렸군요. 예. 미리 했는데 여튼 그거 보니까 특란 39 기준으로 7,000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너무 아주 비싸요. 네, 물가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닭 이거는 뭐 브라질산 이런 거에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더라고요. 자, 이런 그 정책 방향, 초기 정책 방향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가를 잡겠다. 치솟는 물가를 잡아서 서민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것에 비토를 놓을 정치 세력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물가 안정을 위한 길의 진심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라면값 한 개 2,000원이 다 됐다 그러는데 2,000원 안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그 추경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뭡니까? 지역화폐 예산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지역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이건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화폐 그러니까 시장에 투입되는 그 화폐가 많아지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그 추경 때문에 물가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 상승 요인을 지금 본인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 모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 상승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인데 이럴 때는 지역화폐 같이 국가가 나서서 총 수요를 그러니까 이거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폐를 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방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든 경제 정책 방향이든 민간에서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진작을 시켜야지 이재명표 지역 예산을 늘리겠다, 지역화폐를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뭐 경기에 온기를 돌게 하는 정책이 있고 또 반면에 물가 네. 안정시키는 정책이 있으니까 두 가지 조화시키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느 선에서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 정부의 실력일 겁니다. 요거는 한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맡고 있는 서울고법이 오늘 18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추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반응 이거는 따로 떼서 뒤쪽에 이제 얘기를 할게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오늘 정도의 이런 딱 그 사실 공지가 뜨는 걸. 뭐 딱 공지가 뜰 걸 예상했다라고 봤다기보다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84조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 헌법 84조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대통령을 사법 체계로부터 분리하고 좀 보호하는 조치거든요. 그것이 내란죄와 외환죄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닌 한 대통령을 어떤 법적인 절차로부터 분리시켜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저는 헌법 84조에 명확하게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정치 공세를 펼쳐왔던 이 야당의 주장이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선택을 또 받았고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이 부여받은 민주적인 권한이 있고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취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야당에서 계속해서 뭐 재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향해 정치 공세를 하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저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불편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진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논박을 벌이려고 하거나 어떤 싸움을 걸려고 하는 듯한 야당의 태도가 지금 저는 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같이 이제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자세가 야당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질문 주신 이런 어떤 조치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박상민 최고위원이 철진한 사법 리스크라는 이제 말씀을 좀 하셨고 뭐 민생에 같이 이제 그 가장 앞장서야 된다. 이거는 그거를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법적인 어떤 그 문제들에 있어서 진행되던 것이 멈추는 거는 당연하다.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과반 득표도 실패한 상황이 이게 과반 득표를 뭐 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여론도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상민 전 최고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 헌법 84조가 이제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한 거는 결국에 이제 뭐 꼭 뭐 재판을 봐준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은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저도 뭐 국정 안정을 위해서 이제 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네.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된 상황이고 또 이제 거대 여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며 혹은 재판부가 이제 좀 원칙대로 이제 또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당장은 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판이 좀 미뤄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또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뭐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께 말씀하신 김에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재판들 있잖아요. 다 일단은 뭐 이제 연기 혹은 일단은 중단됐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이제 연기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심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부 이제 5개 재판을 진행 중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지금 이제 파기환 송심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보다는 뭐 대장동 백현동 의혹이라든지 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런 것들이 사안으로만 봤을 때는 훨씬 더 크고 이제 엄중한 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이제 이거를 나중에 임기 후로 미뤄서 그때 가서 또 다시 제대로 좀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님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 걸 뭐 전망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오늘이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지금 그 재판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지금 대통령 임기 중에 발생한 범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몇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가던 사안들인데 이것을 정지한다? 전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68조에는 대통령도 판결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이것이 나와 있고 그 조항 안에 대통령이 자격이 상실됐을 때를 대비해서 후임자를 선출하는 규정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대통령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재판으로서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것인가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모두 싸그리 무시한 채 사실상 이재명 정권에 굴복한 사법부의 전 민낯을 보여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전 생각이라고 봐요. 지난주 대선 당일에 출구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출구조사에서 심층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재판을 속행해야 되는가 여부를 물었더니
출구조사에 응한 국민 중에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재명을 찍었다라고 하는 국민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해서 끊이질 않아야 된다, 끊기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모든 국민들과 똑같이 법적 형평성에 그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사법부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 즉 민주당 독재 정권에 굴복했다. 그래서 오늘이 사법부의 최대 치욕이자 굴복의 날로 전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서울 고법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 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법치 대신 눈치.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국민의힘이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 이 김용태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뭐 한동훈, 나경원, 김기현 전직 대표 중진들이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렇게 약간 속담 비슷한 말로는 바람이 불기 전에 들어누웠다. 뭐 이런 식의 논평을 하기도 했는데, 자 신주호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예, 없습니다. 없죠. 사실 없어요? 저희가 뭐 예. 지금 민주당이 개정하려고 하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소법 이런 것들도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것이 민주당의 그 단독적인 의석에 의해서 중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 여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단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국이죠. 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번엔 약간 이 관련되는 질문인데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질문 내가 드려볼게요. 민주당 이번 주 오는 12일에 형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아마 본회의 통과시킬 것 같고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러니까 임기 중에 형사재판 중지하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 조승래 수석 대변인 얘기도 했지만 그런 방침은 이제 밝혔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안 하게 돼도 이거는 필요한 입법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하는 차원의 입법인 거고 사실 이 헌법 84조의 취지를 무시하고 정치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입법의 필요성도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선 전에 이 헌법 84조를 관련해서 계속 논쟁을 붙이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금 방금 우리가 들은 음성처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문제를 삼으면서 마치 재판부가 굉장히 부당한 처분을 한 것처럼 혹은 뭐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표현을 하시지만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84조를 읽어보면 그 취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걸 사실 입법하게 되는 이 과정이 저는 오히려 좀 왜 여기까지 왔나에 대해서 야당이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헌법 84조의 취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담아내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실 뭐 이전부터 얘기가 되었던 거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과시키겠죠. 그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왜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오래 왔냐? 일각에서 뭐 여러 해석 중에 하나는 대통령에 출마하는 분이 이렇게 여러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으면서 출마한다는 걸 어떻게 그 머리 좋은 헌법학자들도 네, 상정하지 그렇죠. 못했다 뭐 이런 전례가 얘기도 없는 있어요. 일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논란 자체를 그냥 정치 공세로 그렇게 뭐 한다는 건 반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하튼 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 이제 그 통과시킬 것 같고 관련 다른 법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통과가 되나요? 어떻게 예상됩니까? 아, 그거는 저도 사실 뭐 아직은 뭐 확단할 수 없을 것 예,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오늘 또 이제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어요. 개별 네.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되면은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 헌법 뭐 84조 등등 포함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뭐 이게 뭐 약간의 어떤 뭐 변수라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재판들을 다 중단시키겠다. 지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방향으로 민주당은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뭐 국민적인 반발이 그렇게 클까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대통령이 선출이 됐고 심지어 예. 이제 거대 여당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대통령에게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을 때 그 혼란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이미 대선 전에 한참 벌였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의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 발목 잡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당으로서 지금 어떻게 쇄신하고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성찰할 거냐가 저는 먼저여야 된다고 보는데 여전히 지금 내부에서는 뭐 당권을 두고 뭐 이른바 주도권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조차도 뭐 제대로 반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서로 간에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탁 공방도 일종의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우선순위가 지난 그 국민의힘 대패했던 총선 때부터 여전히 계속 이재명 네거티브 이거 말고는 전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선을 대폭 변경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이 회상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논쟁거리로 만들면서 어떤 대여 투쟁력을 강화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저는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조 부대변인 동의하세요? 아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이런 것들은 이재명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적 질서와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진행해 오고 유지해 왔던 그런 법치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 84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불을 지핀 게 아니에요. 헌법 84조는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소출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서부터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기소와 재판 진행 중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공격을 가했어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난 홍준표 당시 후보한테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당신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대통령 후보조차도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의 입장을 완전히 눈을 싹 감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자, 짧게 요 정도로 하죠. 한 번씩 더 발언 기회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박상민 최고위원 말씀은 이거는 그 어떤 그 이제 대선 전부터의 있었던 잘못된 발목 잡기를 대통령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신주엽 부대변인은 이거는 발목 잡기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 관한 얘기다. 딱 요 정도만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대통령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전 의원, 홍보소통수석 이규현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엔 오광수 변호사 임명됐습니다. 자, 박수민 최고위원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오광수 변호사 특수통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개혁 잘 수행할 수 있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임이 됐습니다. 이게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대통령께서 이제 안팎의 우려에 대해서 여당 전현직 지도부를 이번에 관저로 초청하셔서 만찬을 하시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어떤 검찰 개혁이라던가 사법 개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제도로 하는 거다. 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계속 나왔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광수 변호사에 대해서 우려가 있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킬 만큼 충분한 소통과 신뢰가 기반이 됐다. 그걸 토대로 임명한 거다라는 게 제 1차적인 분석이고, 네. 두 번째는요. 이게 결국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생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굉장히 개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지만 개혁이라는 게 결국에는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의지로만 되는 영역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결국에는 어떤 검찰이라는 조직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혹은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는 여러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분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검찰 특수통 출신의 이 민정수석이 검찰의 생리를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상민 최고위원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조국 민정수석 이제 대학 교수 출신인데 사실 검찰을 좀 이렇게 잘 알고 뭐 장학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이 아쉬운 게 있었다. 이게 민주당 몇몇 의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잘 알면서도 이쪽에 의지가 있는 사람을 인선했다. 이건 그냥 한 분한테만 말씀하고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부장판사, 위광화 판사, 이승엽 변호사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승엽 변호사가 보니까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쭉 맡아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그래서 야권에선 전형적인 이해충돌 혹은 보훈 인사 아니냐.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재판들이 사실 종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들이 저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헌법 84조와 함께 헌법재판소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어서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 조항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냐, 이걸 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다투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본인 재판을 담당하던 변호사를 이제 이 하마평에 올리고 물망에 올린다는 거는 전 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꼭 이분 말고 다른 경우에 이제 뭐 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부터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어떤 관직이나 이런 데 공직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이동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 뭐 헌법 84조 논란 같은 게 왔을 때 이제 그거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용태 위원장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헌법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헌법재판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그 변호인을 쭉, 그것도 주요 사건들을 다 맡았던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박상민 최고위원님, 물론 뭐 사안에 따라서 제척하거나 본인이 이제 기피하거나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여하튼 뭐 이렇게 그분들 중에 한 명이 뽑힌다 했을 때 이거는 부적절하지 않냐, 이런 게 뭐 좀 나오고 있어요, 지적이. 어떻게 보세요? 근데 헌법재판소 뭐에서 업무를 하신 적도 있고 네. 부장판사 출신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맡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갈 수 없냐. 그러니까 적임자일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변호사로서의 사건을 맡았다라고 해서 공직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과한 지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확정된 게 아니고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승엽 변호사를 포함해서 총 3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건 막상 본인은 또 고사하고 있다 그래요. 본인의 개인 사정이 있다고 이 재판관 자리에 대해서 좀 고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벌써부터 이것을 두고 좀 비방하거나 공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오히려 좀 더 지켜보시면, 아직 검증 진행 중이다, 검토 중이다라고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시죠. 네. 신조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헌법재판소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 하나의 기구로서 전락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헌법제명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했었던 수많은 변호인들을 작년에 총선에서 사실상 공천을 주면서 의원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저는 하나의 보온성 인사라고 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승엽 변호사마저도 헌법재판관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보은에다가 더불어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본인의 그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야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4심제를 또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이승엽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면 이분이 그것에 대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헌재라는 그 국가의 기관이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직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할 때 8대0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제기됐던 뭐 우려라든지 논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이른바 임명한 자가 누구냐, 추천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올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영식 주심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뭐 유일한 재판관이고 뭐 나머지 분들 중에 국민의힘이 뭐 추천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거다. 혹은 이제 보수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몫은 또 다르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만장일치로 판단을 해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개인의 사심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기초해서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이미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사실 헌재라는 기관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자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좀 불신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됐죠?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교통량도 늘었는데요.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동부간선로 성수 쪽 노원교 지나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그 사이 동작대교 4차로에는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또 북부간선로 도심 쪽으로 시내에서 종암분기점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노오지에서 송내까지 가다서다 반복되고요. 반대 일산 방향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또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서안암에서 성남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 부근 3차로에는 화물차 단독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전방 주시 잘 해주시고요. 이후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고 경부선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과 신갈분기점에서 살짝 밀리고요. 시구간 들어와서는 양재에서 반포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보았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서영교 의원, 김병기 의원이 경쟁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온라인 권리당원 20%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여쭤볼게요. 권리당원 투표 를 뭐 허용이라 그럴까요?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도입을 했죠. 예, 네. 도입을 해서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이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할다. 이건 너무 도식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네, 그건 어떻게 제가 될 거-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 그럼 네. 첫 번째 질문만. 이게 도입 취지와 이게 뭐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뭐 사실은 굉장히 좀 막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권리당원 투표율이 20%가 반영되는 게 거의 뭐 국회의원 표 뭐 30%에서 40% 정도 네. 계산해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도입한 취지는 이제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사실 선거 때만 뭐 표 달라고 하는 게 어떤 정당한 어떤 자세는 이른바 아니거든요. 당원 주권주의. 그렇죠. 뭐 지금 국민주권 정부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네. 이 당에 있어서는 또 당원들이 또 중심이 돼서 당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정치 참여의 활로를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예. 판단을 당에서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원들이 생각하는 당의 방향에 좀 부합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표심이 어떻게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잖아요. 의원들이 뽑는 것도 있고 당원들이 뽑는 것도 있는 네네. 건데 사실 이게 뭐 친명 마케팅을 하기에는 뭐 두 분 다 뭐 친명이시고 친명 마케팅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뭐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만찬 때 보시면 자리를 이게 똑같이 배정을 했거든요. 누가 멀리 앉고 누가 가까이 앉고 이러면은 그걸로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렇죠. 아, 그랬어요? 똑같이 자리 배치를 이제 양옆으로 이렇게 앉힌 모습이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을 실어주거나 힘을 실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것 같고, 의원들의 표심은 뭐 끝까지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하고, 원내대표 선거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각 의원들이 꽤나 그리고 중진이시잖아요. 각자 이제 보여줬던 의정 활동이라든지 뭐 중요한 국면에 냈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같이 발맞춰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입법 전략과 뭐 여러 가지 국회 내 전략들을 통할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신조 부대변인 좀 이렇게 이제 국정 초기잖아요. 근데 뭐 좀 이렇게 누가 호흡을 잘 맞춰서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또 정부와 뭐 정책위의장도 있지만 사실 그 원내를 대표해 가지고 정부 그 대통령실과 이렇게 정책 조율하고 뭐 이렇게 네. 할 거 아닙니까? 네. 호흡을 맞추고 그런 면들을 여기 투표하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은데 두 분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용교 의원은 최고위원으로서 본인이 직접 출마해서 당선이 됐던 분이고, 네.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에 사무부총장을 임명을 한 겁니다. 한쪽을 좋아하고 한쪽 싫어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누구한테 더 의중이 실렸냐 이걸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예. 본인이 나가서 선출된 사람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임명한 분한테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아, 그런 거를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보고 있다. 그럼요. 지금 김병기 의원이 또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사무부총장을 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네. 또 엊그제 서용교 의원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좀 안 된다, 네.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약간 또 바꿨죠, 입장을. 그랬죠. 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치명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진짜요? 그 정도? 이동수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시고 대중적으로 인지도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다 당원들 4선 3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디어 활동 자체가 아무래도 서영교 의원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는 뭐 당원 투표에서 이분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참모형으로 평가받고 또 동료 의원들의 신망이 많다고 평가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김병기 의원이 불리하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게, 신전 부대변인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손발을 잘 맞출 것인가에 이제 좀 초점을 두고 이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좀 전에 그 민정수석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제 오광수 변호사가 뭐 윤석열이랑 가까운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반대할 의견을 냈다가 이제 좀 입장을 다소 이제 좀 바꾼 상황이 됐잖아요. 네. 이걸 보고서 이 서영교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이랑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 이 부분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둘 다 쟁쟁하신 후보들이니까 지켜보시죠. 그러시죠. 자, 주제 바꿔볼게요. 지난 주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 지도부 관저로 불러 만찬했습니다. 여기서 얕은 수영장처럼 보이기도 하는 수조시설이 관심을 모았다고 해요.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시설 사진을 공개하면서 개수영장이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전에 뭐 물을 많이 썼니 안 썼니 뭐 이런 좀 그게 왜 그럴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에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직사각형 시설물은 단차를 두고 점차 깊어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한 50에서 1m 정도로 보였습니다. 길이는 5에서 6m 정도로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고 8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 물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건 왜 짧게 지나가죠? 왜 민주당이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 사용량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수영장처럼 보이는 시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전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영장으로 쓴 게 아니라 외빈 행사 위에서 조성한 조경용 수경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보통 조경용 수경 시설이라고 하면 뭐 연못이나 이런 걸 만들지 사실 수영장 네. 같은 형태로 만들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 수영장이면 적당히 넓고 깊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로 2m, 세로 6m 그리고 깊이가 한 50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거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캣타워를 막 고가에 매입해가지고 또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반려동물을 위한 수영장이 아닌가 하는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5대 개혁안 발표했습니다. 향후 전당대회 앞서 당안의 갈등 빚는 요인들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신조 부대변인 짧게 그냥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기에 핵심은 국민의힘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르게끔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 담겨 있어요?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9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키자. 그것과 지난 5월 10일이죠.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그 교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하겠다. 그래서 그 진상을 파악해서 책임자를 문책하겠다. 요 두 개가 가장 지금 좀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고 뭐 그 당론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다. 뭐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하루라도 빠른 그 정식 지도부의 출범. 그것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네. 박소민 최고위원님 이게 보니까 여기 앞으로 이제 뭐 당내에서 좀 공방이 오갈 부분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근데 실질적으로 더 공방이 오고 갈 것이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 시도에 대한 지금 당무감사 이미 벌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환영한다. 뭐 법원에서 뭐 어쨌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국민의힘의 권력구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더 주목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 안에 친윤과 친한 그다음에 친김이 생겼거든요. 예. 친김문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윤 측에서는 비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원래는 이달 30일까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끝나면 이 원대가 비대위원장을 새롭게 지명해서 그 체제로 계속 지방선거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예.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뭔가 이제 전대를 해서 새로 이 정통성을 가진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 그리고 빨리 개혁 수준의 창당 수준의 어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친한계는 그러니까 전대를 좀 빨리 열었으면 그렇죠. 좋겠다.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고 네. 지금 친김 쪽에서는 오히려 보면 지금 전대를 하는 거에 약간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오히려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친윤계 쪽에서 사실 명시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여는 거에 반대하는 명시적인 명분은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니까 전당대회를 여는 건 적절치 않다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원대가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이거는 사실 어떤 속내처럼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면 친윤 대 친한과 친김이 같은 어떤 주장과 다른 주장으로 갈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 당권을 누가 잡고 싶어 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보고 일종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됐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대선에서는 패배했지만 본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당권 주도권을 두고 무엇이 본인들에게 더 유리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있을 거고 아마 특히 친윤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위협적일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전국 선거를 한번 치러봤고 본인의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친한계가 중심이 된다. 당의 중심이 됐을 때 본인들이 또 갖고 있던 권력들을 다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안정형으로 가보려고 하는 것 같고 원내에서 파이가 큰 어떤 친윤계가 이런 주도권을 계속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밌는 건 김문수 전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만 어떤 김문수 후보의 정치 등판의 활로를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득표율 41%를 내세워서 당권을 먹어보겠다라는 속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정치 세력이 네. 본래 이제 뭐 우리 큰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국가의 어떤 그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그다음에 정책을 펼치고 이게 이제 정당인데 어떤 또 정당 내에서는 자기네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게 또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뭐 다투기도 할 수 있고 겨루기 경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권력을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국민들한테 좀 다시 사랑을 얻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좀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대선이 치러지게 됐고 이제 정권까지 뺏기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반성을 하고 좀 진단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과거에 있었던 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과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후보를 뽑아놨는데 또 그걸 바꾸려고 하다가 5월 10일 날 그 사달을 일으킨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저는 매듭을 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거듭 반대를 하면서 당 대표가 지금 누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향후에 뭐 전당대회를 누구 언제 열 것인가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게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또 나중에 뭐 다음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됐을 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좀 그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자, 신조 부대변인이 이제 당내 상황 계속 이제 보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월 전당대회, 김재섭 의원 같은 분은 12월 전당대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어떤 옛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처럼 조금 특단의 밖에서 지금 있는 그 후보들끼리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힘드니까 그걸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가면서 한 연말에 이렇게 그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 저기 재방선거도 준비하고 이런 뜻인가 하는데 좀 이런 논란들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으면 어떻게 규결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그리고 국민의힘이 창당된 이래 비대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또 비대위를 하면 제가 또 대위라는 평가를 받을 형국이에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적합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식 지도부를 출범시켜서 거여에 맞서고 이재명 정권이 잘못 가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개파 갈등이 뭐 노출된다. 당내 갈등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이런 그런 거를 좀 염려하죠. 염려하시는 거 또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예상했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아니 그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럼 국민들에게 감동이 있을까 이런 뭐 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걱정하죠. 그럼 저희가 연말에 전당대회를 열거나 아니면 내년에 전당대회를 열거나 그랬을 때는 형국 그 판세가 달라질까요? 그때도 똑같이 당내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뭐 각 개파별 혹은 국민의힘의 수습을 어떻게 할 건지 본인만의 소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겨뤄보시라. 거기서 겨뤄야 된다 그겁니다. 거기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본인만의 그 쇄신 안에 대한
네. 국민과 당원들께 평가를 받고 거기서 평가를 받지 못한 분들은 물러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쇄신 안대로 국민의힘을 개혁해야지 저희가 언제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흐지부지한 당내 개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체하면 이제 지체할수록 안 좋다. 네. 이동수 대표님. 친윤 세력들, 친윤 의원들이 비대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친윤 의원들이 그래도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에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예. 반면에 이제 여론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편이고 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 대표 선거를 치렀을 때 이제 당 대표가 비윤에서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장님이 새로 생기는 격이 되다 보니까는 친윤 의원들의 입지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네.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시 사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좀 의원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렇게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오래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주호 부대변님. 네. 이런 가운데 과연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 같다 이렇게 좀 관측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신당 창당도 시사했다? 이건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1분도 안 남았는데 이건 네.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신당을 창당하려고 해도 그것은 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보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짧게 한 20초만 대답해 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 6차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자, 대선 이후 철수조의 그랬는데 앞서 5일에 출석 요청을 했지만 불응하니까 다시 10일 이번 주 목요일 소환 통보한 겁니다. 3차까지 거부하면 향후 체포영장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박성희 최고위원님. 강제 수사해야죠.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시간은 딱 20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강경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즉시 체포해야 되고 구속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이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의 배후로 윤 전 대통령이 지목된 거고 그렇게 볼만한 충분한 상황과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거 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고 여기에 상응하는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4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한별이는 수업이 끝나면 빠른 걸음으로 교실을 나섭니다. 유방암 수술 후 거동이 힘든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간호하는 할아버지를 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집에 돌아와 두 분의 식사를 챙긴 뒤 또다시 현관을 나서는 한별이. 저녁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생활이 가능하기에 1분 1초의 시간도 허투루 쓸 수가 없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고된 일상 탓인지 최근 한별이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어릴 때부터 알아온 천식과 얼마 전 뇌진탕 사고 이후 생긴 어지러움, 그리고 삐 소리에 이명까지 더해지며 한별이의 불안감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치료보다 곁에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건강이 더 염려된다는 어린 보호자 한별이. 한별이네 가족이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과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58분 날씨.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0.2도로 어제만큼 더웠고요. 의성과 구미는 33도 선까지 오르며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전남 동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과 전주 30도, 대구 33도, 구미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호남과 영남 지역은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짙어지겠습니다. 볕이 강한 시간대는 실내에 머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충북 남부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어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효과 등도 보고받았습니다. 한일 정상 간 첫 통화도 진행됐는데 두 정상은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며 물가관리 전담 TF 구성과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차기 지도체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고법이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고 기일을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재판에 공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출범을 앞둔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공연계의 아카데미로 평가받는 토니상에서 작품상과 연출상, 나무주연상 등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수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연휴 첫날인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건 데 이어서 오늘은 일본 이시바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행사 대비 무대입니다. 오늘은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와 함께 이 대통령 정상외교 관련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최정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종건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평화기획비서관 거쳐서 외교부 1차관 역임했습니다. 자, 최 교수님, 그 당시에 대북한 관계라든지 우리 외교 전반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는데 어떤 점에 좀 역점을 뒀습니까? 그때는 세 가지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소위 포괄적 동맹으로 진일보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왜 중요했냐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한미 관계를 경시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인데요. 네네. 그 직전 정부였던 박근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단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주변 사강 외교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의 우리 우호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우리 여러 스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중요했습니다. 이제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소위 경제안보 외교인데요. 네네. 지역 외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임기 말에 가서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관련된 여러 외교를 했어야 됐던 상황이었죠.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외교. 네. 자, 크게 큰 틀에서 세 가지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한미동맹, 그다음에 남북관계, 적대적이었던 남북관계를 개선시키. 세 번째 주변국 외교,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 외교 약간 그 흐름이랄까 이런 거하고도 좀 약간 비슷한 점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비슷한 점이 있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다면 네. 일단은 이게 이어달리기라는 컨셉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외교안보 영역에는 좀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탄핵 이후에 보궐선거로 들어선 정부라 모든 것이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트 포워드가 됐어요. 많이 좀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라 아마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대한민국이 컴백했다. 외교 무대에. 지금 정상 외교가 6개월 동안 공백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급하신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어달리기 측면에서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공통분모를 찾아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는 우리 일상을 사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 구도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의 경쟁력을 구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것 같으면 투자 안 할 것이고 경제 불안할 것이고 소위 펀더멘탈의 문제일 텐데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어달리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혹은 하지 않았던 것 하나의 편식 외교 그러니까 미국만 바라봤던 외교를 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 안 좋아졌던 거고 한러 관계는 좀 절교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북한 관계 회복한다 이제 좋은 얘기인데 북한이 우리를 이제 적대국으로 규정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일관성과 끈기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저는 이 문재인 정부 기간을 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그 남북 관계란 것이 여러 일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폭침, 뭐 지뢰 등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남북 관계 단절되었는데 어쨌든 전쟁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 입장 하나로 북한을 끈기 있게 소위 관여했거든요.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연대를 맺고 있고 우리와 그리고 미국과는 사실상 소통이 없는 상태이지만 좀 끈기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도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끈기를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되면 저는 북한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정부 이제 자연스럽게 비슷한 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약간 그 시사하는 바도 있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외교 철학이 실용 외교입니다. 자, 국익과 실리 추구하겠다. 이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강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거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 좀 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 사람으로서 예. 그 시대에도 좀 시달렸던 부분이 전략적 모호성인데요. 예. 전략적 모호성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과제는 한미동맹 굳건히 하는 것이었고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중 4년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해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잡고 김정은 위원장을 관여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포괄적 한미동맹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택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택은 되었던 상황이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 경색되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에 좀 정성을 들여야 했던 시기다. 요 지점이 좀 비슷해질 것 같아요. 다시 트럼프가 컴백을 했고 한중 관계 지금 상당히 어쨌든 소원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한미 동맹은 굳건히 하면서 한중 관계를 좀 더 개선시키는.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한미 관계를 어떻게 굳건히 할 거냐 이건데 요새 어떻게 동맹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세 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흉흉하게 주한미국 감축설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동맹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변화한 미국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자세가 어떻게 될지 좀 내부 정리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간 개념을 들이댄 것 같고요. 동시에 우리는 중국 옆에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 여러 5대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데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그 전기자동차 등등의 지금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국가여서 그 실체를 인정하고 한중 관계는 한중 관계대로 소위 스마트하게 잘 펼쳐 나가야겠죠. 실용 외교라고 하면 가장 많은 이제 숙제를 안고 있고 또 이 정부의 실력이 증명돼야 되는 영역이다. 그래서 제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소회는 이제 들어가서 일하실 분들 보면 이제 고생문이 많이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군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인선을 보면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어요. 이게 뭐 대표적인 외교부 출신 북미 북핵통이고 러시아 대사 역임했습니다. 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인선이라는 게 하나 있고 또는 이종석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으로 이제 인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야당 쪽,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 쪽에선 북한의 지나치게 유화적인 인사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기관의 장으로 뽑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 뭐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두 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요. 그럴 것 같아요. 이종석 장관은 또 개인적 친소 관계도 있고요. 위성락 지금 실장에 대해서는 뭐 일하면서 좀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친소 관계를 떠나서 평가하시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 지형에서 나오는 것과 여의도에서 나오는 거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난 3년 그리고 길게는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분들도 나름대로 소위 적응하고 자기 생각이 바뀌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그 시기의 잣대로 그들을 좀 평가하기에는 그분들이 소위 연세가 많이 드신 거고 노무현 정부 시절 뭐 한참 활동할 때는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그분들이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유연해졌다? 제 생각에는 실용 실리를 이야기할 만큼 덜 이념적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미천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일했던 경험을 반추해 보면 상당히 친미 인사로 알려져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는 좀 가운데로 오시고 왼쪽에 좀 치우쳤던 분들이 경험을 하시면서 가운데로 오셨는데 가운데로 수렴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요. 상대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대들이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인 시진핑, 당시에는 아베, 지금 트럼프 들어왔죠.
그리고 푸틴은 여전히 있고 김정은도 사실 만만한 상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위 여의도를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외교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저는 그분들이 노련성, 경험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네. 이 20년 전의 이념적 잣대로 지금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간의 세월은 무엇인지라고 다시 반문하고 싶어요. 네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은 그분들이 20년 전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더라도 그동안의 여러 그 국제 정세나 외교 현안이나 이런 걸 보면서 더욱더 이렇게 좀 유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최근에 갖췄다. 이런 예. 취지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음 주 G7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 외교 데뷔하는 무대입니다. 네. 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중요한 정상 외교 행사가 이제 열립니다. 자, 다음 주에 만약에 그거 한다고 하면 지금 외교부에 계신 경험으로 호떡집에 불난 겁니까? 호떡집에 불이 아니라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예.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네. 지금 요번에 캐나다 알버타주에 네. 제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 도시던데 거기 일단 숙소 예. 또 수행원들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일단 일정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 자체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G7이라 그러면 일단은 호스트 국가인 캐나다가 일정을 잡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는 초청국이기 때문에 초청국이 못 들어가는 세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G7은 통상 3가지의 2박 3일의 일정인데 첫 세션은 G7 국가들끼리만 모여서 세계 정세를 논의하는 소위 정무 세션이 있습니다. 초청국은 못 들어가네요. 예,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큰 형들끼리 앉아서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 무엇이 문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G7은 꼭 가입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소위 7국가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편지하고 선도할지에 대해서 네. 입을 맞춘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호스트국가가 스페셜 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영국에 갔을 때는 코로나 반응, 포스트 코로나 경제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기후 변화. 그건 우리가 들어가 살 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기 때문에 요번에 보니까 캐나다에서 특별 주제로 삼은 것이 소위 커뮤니티 빌딩. 네. 그다음에 AI, 공급망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었을 때 요번에 우리 언론도 그렇고 네. 우리 스스로도 좀 기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기대 관리? 기대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요번에 가서 뭘 뭐 크게 하기보다는 대통령께서 내셔야 할 메시지는 대한민국이 컴백했다. 네. 한국의 민주주의는 복원됐다. 이제 대한민국의 외교 무대에 는 이제 우리가 선도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컴백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것이 또 운이 좋게도 G7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정부의 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그 저반과 실력이 그만큼 G7에 초대받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지만 정부의 차원에서는 이걸 잘 활용하는 건데 가가지고 왜 미국 대통령을 못 만나고 왔어? 일본 총리를 무슨 얘기한 거야 라기보다는 그 플랫폼 삼아서 대한민국이 낼 수 있는 소위 글로벌 오디언스로 상대로 내는 것이 네. 기대감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대감 관리 딱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바로 그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거하고 정말 좀 통하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뭐 한 가지 꼽는다면 관세 문제 이런 것들 좀 해결해야 되는데 요번에 그럼 G7에 가서 관세 문제 좀 어떻게 좀 약간 물꼬를 트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자, 당장 이게 다자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정말 단독 회담이 잡힐까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추구는 열심히 하겠지만 외교부에서 자, 그랬을 때 처음 만나는 정상 사이에 그냥 단독 뭐라 그럴까요? 잠시 면담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제대로 한두 시간 만나지 못하면은 그 어떤 한미 간 현안의 진전을 기대하는 이런 거였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향후 신뢰를 쌓아가는 상견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인지 그 비슷한 질문입니다. 다자회의에서는 네. 언론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다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이 있고 소위 중요한 게 그게 있더라고요. 예. 정상 대기실에서 예. 회의 들어가기 전에 커피 마시고 차 마시면서 소위 인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G7 국가 플러스 5개 국가의 정상들이 올 텐데 G7 국가의 정상들은 자기네들끼리 되게 잘 알아요. 예. 친소 관계가 두터워. 그러니까 소위 초대받은 우리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에서 영업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럴 때는 뭐냐면 이를테면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소위 상견례를 겸한 양자회담을 20분밖에 안 했어요. 30분밖에 안 했어는 비판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상견례하면서 케미스트리를 트는 것만으로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 네. 그거는 언론에 잘 비춰질 것이고 대기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또 G7 국가들 간에 대기실은 일단 카메라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장벽을 허들을 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 영업력 소위 얘기하면 예.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우려되는 것이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 캐나다 갔다 왜 워싱턴 안 갔어? 한미 정상 안 된 거야? 우리 뭐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 소위 동선에 따라서는 되게 편한 동선이지만 호스트를 해야 되는 미국의 사정도 봐야 될 거고. 그거는 한 나라의 정상회담을 네. 초청하는 건데 그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서 또 관세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왜 우리 이걸 못 갖고 왔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소위 잘 관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젤렌스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처럼 오벌 오피스에 앉혀놓고 자기 얘기가 하게 되면 또 우리도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통화 두 분 통화에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협상을 한다고 했으니 그 정도 연글면 뭐 그때는 양자회담을 워싱턴에서 좀 멋들어지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양측 정상의 공동 성명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공동 성명서 이 조문하는 것도 크게 삿바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는 우리 페이스에 좀 맞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 조금 우리도 호흡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캐나다 갔는데 왜 안 들려왔냐 이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고 그 첫 한미 정상회담은 맞습니다. 조금 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자, 한미 통상 관련해서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서둘러 다른 국가보다 먼저 통상 문제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먼저 패 보여주고 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거기서 더 이득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통화 뒤에 뭐 이런 그 입장이 나왔어요. 대통령실에요.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조속한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까? 아니요. 그건 이제 외교적 수사일 거고요. 외교적 저는 수사다. 조속한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그쪽에 방점을 둔다. 그리고 예, 미국 예. 측 역시도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또 제 경험을 반추해 보면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양측이 만족할 만하게 빨리빨리 협상합시다라는 식으로 했고. 근데 어쨌든 빨리빨리보단 양측이 만족. 저는 그걸 방점을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그 뭐 한미 단독회담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아마 총력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쯤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졌을 때 뭐 공동 성명 얘기도 하셨지만 할지는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G7 정상회의 다자 외교 무대입니다. 미국과 정상외교뿐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러일 주변국가 관계 설정 중요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이 주변국과의 관계, 뭐 미국과의 관계가 뭐 기본축인데 이들과의 관계 아까 잠깐 말씀은 하셨지만 어떤 식으로 설정해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오늘 한일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고요. 그 발표문 일본 측 발표문과 우리 측 발표문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더만요. 저는 전술적이 됐든 전략적이 됐든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들은 앞에다 놓고 하지 말자. 어려운 문제는 앞에 놓지 말자. 그러니까 뭐 강제 징용공에 대한 3자 대입 면제, 뭐 독도에 관한 문제, 역사에 관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긴 호흡으로 하자. 그거는 또 다른 바스켓에다 놓고 그건 그대로 우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하되 지금 한일 간에
인적 교류도 왕성하고 네. 또 경제 교류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무엇보다도요 동병상련이에요. 소위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그러니까 좀 공동 겉으로 보이는 공동전선을 막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공동 보조를 맞춰야 돼요.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먼저 미국에 소위 수긍하거나 네. 더 좋은 미국의 입장에서 봐 일본이 저렇게 했는데 왜 한국은 안 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실무적 실리적인 걸 하고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에서 두 개의 바스켓 정책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걸 들지 말자라는 입장입니다. 헤비 리프팅을 하지 말고.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거는 좀 뒤로 좀 빼고 내년이 됐던 한일 관계 유지하면서요. 네. 그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많으니까요. 네, 투 바스켓 정책 네. 그리고 헤비한 거는 긴 호흡으로 그걸 뭐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가고 앞에 관계 개선이나 이런 게 신뢰 회복 중요하니까 조금 잘 되고 어떻게 말하면 쉽고 서로가 아주 뭐 빠르게 만족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자. 네, 그쪽에서 뭐 우리 역사 문제, 독도 관련해서 영토 문제 관련해서 얘기하면 단호히 대응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앞에 얘기해 놓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굳이 앞에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좀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조금 저는 이제 일주일 됐다. 좀 시간을 두자. 지켜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왜 캐나다 갔다가 미국 안 오냐 이렇듯이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도 아니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왜 저쪽 우리 강제징용 이거 안 하냐 이러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자. 특히 외교 문제는. 예, 그리고 다행인 것은 또 상대가 이시바 총리여서 이시바 총리의 국내적 입지도 좀 약하긴 하나 좀 보아가면서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6월 22일이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날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60주년이 중요한 것이지 6월 22일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60주년 행사를 한다면 올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6월 20일 날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수위에 두 달 없이 출범한 정부는 너무 힘듭니다. 저는 겪어봐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예, 보세요. 지금 주일 대사, 주미 대사 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인데 장관들은 논의할 필요도 없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수족이 현재 소위 세포들이 다 윤석열 정부 때 캠프 출신들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수족이 잘 맞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자,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실용 외교가 뭐 일각에선 미중 간 줄타기 외교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나 봐요. 미중 간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소위 미국의 본심이 여기저기서 읽히는 대목이 많아요. 양안 관계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는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야라는 문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좀 디커플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라는 문제잖아요. 이건 정말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으나 하나 우리 내부의 담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교는 국내적 지지가 담보되었을 때 그 정권이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더라고요. 이걸 줄타기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순간 그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지리적, 운명적, 역사적 실체인 중국에 바로 가까이 있는 거고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 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외교적인 근간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이야기해 버리면 오히려 그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정책과 긴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학교로 돌아가서 느낀 것인데 이제 앞으로 20, 30대 청년들이 겪어야 될 시대는 중국의 부상한 중국을 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선도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골고루 아주 전반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외교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또 그것들을 좀 인내심 있게
지켜봐달라 이런 말씀을 오늘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정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자, 일단 대규모 시위가 왜 일어났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군 병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 추방의 반발에 일어난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위를 정부 권위에 대한 반란의 한 형태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국방부부, 법무부의 LA 질서 회복과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에도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주 방위군 2,000명이 LA 시위 지역에 투입이 된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해병대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위 대응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내란법은 발동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지만 필요시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미국 법상 군은 민간법 집행에 동원될 수는 없지만 내란법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군 동원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패러마운트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영화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패러마운트 지역 어떤 곳입니까? 네, 이 시위의 핵심 지역인데요. 이곳은 히스패닉계 주민이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이민자 밀집 지역입니다. 네. 전체 인구 5만 1,000명 가운데 36%는 외국 출생자고요.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텔 청소, 의류 공장, 항만 노동 등 저임금 단순 노동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해오는 사람들인데요. 가구당 중위소득이 약 7만 900달러로 LA 전체 중위소득인 약 8만 7,800달러보다 크게 낮습니다. 네. 최근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 극심해졌거든요. 특히 지난 6일에 LA 도심 의류 도매 시장에서 또 7일에는 패러마운트 홈디포 매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매장 앞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와 이민 당국 요원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연방 당국이 피부색만 보고 특정 지역을 표적 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방위군이죠. 방위군 투입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주 정부의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이 1965년 민권운동 당시 이후 처음인데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연방의 일방적 병력 파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이런 식의 배치는 주권 침해라며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과잉 대응이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뉴욕, 미네소타 등 민주당 소속 22개 주지사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권력 남용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투입은 정당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좀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은 법적으로도 논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응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 법적 근거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상 군대의 국내 투입은 내란법에 따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이 되는데 또 내란법은 아시다시피 반란, 내전, 사회 불안 상황에서만 대통령에게 군 동원 권한을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서는 내란법을 발동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타이틀 10이라는 연방법을 근거로 주 방위군을 연방 통제 아래 배치한 건데 이 법은 미국이 침략 위협에 처했을 때 주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원칙적으로 주지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게빈 뉴섬이 이를 명백히 거부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주권 침해라는 비판인 겁니다. 네. 자, 논란이 많은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시위 진압 및 이민자 단속과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 수뇌부와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네. 이번 회의에는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논의 주제는 시위 대응 전략, 병력 운용 범위, 추가 투입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또 군과 연방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시위 대응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영어로 Maybe Happy Ending.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 어워즈에서 작품상 수상했고 이렇게 6관왕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의미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네, 토니 어워즈는 미국 연극 뮤지컬계의 최고 권위를 가진 시상식입니다. 브로드웨이 공연계의 아카데미 상으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바로 우리나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6관왕에 오르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늘 뉴욕 라디오시티 뮤지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작품상을 비롯해 뮤지컬 부분 각본상, 무대 디자인상, 음악상, 연출상 등까지 거머쥐며 최종적으로 6관왕을 차지한 건데요.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본격적인 예술적인 인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해피엔딩은 총 10개 부문 후보에도 올라 최다 후보작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네. 쾌거라는 얘기인데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1세기 후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네. 버려진 구형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서로 만나 감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비인간 존재와 인간적 감정의 교류라는 독창적인 주제를 진지하게 다뤄 높은 예술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기계와 감성, 존재와 관계라는 묵직한 물음을 따뜻한 서사로 풀어낸 점이 뉴욕 관객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는데요. 네. 또 로봇 간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낭만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조명해 기존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차별화된 색깔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란 39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겼다고 하는데 달걀 7,000원 하니까 와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않는데 어쨌든 39긴 한데 그래도 비싸요. 이거 아주 걱정스러운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장바구니 물가가 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달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돌파하며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7일 기준으로 특란 39의 평균 소비자 가격이 7,028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미 지난달 13일부터 7,000원대에 진입을 했고 5월 한 달 평균 가격도 7,026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7,000원 선을 넘은 건데요. 네.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지금 에그플레이션이다라는 표현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 상승세가 최소한 8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6월 농업관측에 따르면요. 이달 산지 기준 특란 10개 가격이 1,850원에서 1,950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 대비 최대 18.5% 오른 수준이거든요. 7월에서 8월 평균 가격 역시
가격이 1년 전보다 7% 이상 높은 1,750원에서 1,850원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정부와 산란계 업계는 가격 안정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달걀값이 왜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복합적인 원인이 좀 작용을 했는데요. 우선 산란계 고령화와 질병 확산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 중순 충청권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지역 간 물량 불균형이 발생을 했고요. 또 이에 따라 전국 평균 산지 가격이 동반 상승하게 된 겁니다. 또 정부는 저병원성 AI, 전염성 기관지역 등 생산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근데 달걀값 급등을 놓고요. 산란업계와 정부 입장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이 최근 가격 급등의 원인을 두고 산란업계와 정부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산란업계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아리 품귀 현상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9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제곱미터에서 0.075제곱미터로 확대를 했거든요. 하지만 9월 1일 이전의 입식분에 대해선 최대 2년간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입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게 그 설명입니다. 이로 인해 병아리 확보 경쟁이 좀 치열해졌고 병아리 수급까지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업계는 이로 인해 일시적인 노개 비율 증가와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이고요. 반면 정부는 개정안과 가격 상승은 무관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결 하나 전해드릴게요. 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성희롱 판결 결정은 정당했다. 이런 대법원 확정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자세하게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대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판단이 정당했다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게 지난 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한 건데요. 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2020년 7월 사망하면서 형사 절차가 종료되자 직권조사에 착수했잖아요. 네. 2021년 1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박 전 시장이 여성 부하 직원에게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인권위 판단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 가까이 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할 때 보통 이제 허니문 랠리 이렇게 네. 부릅니다. 자, 당장 오늘 증시는 어땠어요? 오늘 증시도 올랐습니다. 그래요? 코스피가 2,855였고요. 네. 어제 대비해서 1.5%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1.06%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러다가 진짜 3,000피 가겠다, 3,000선 넘겠다 이런 어떤 전망도 지금 이제 리서치 센터 중심으로 이제는 나오고 있어요? 네, 기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투자 성향을 보니까요. 네. 오히려 순매수 1위를 봤더니 인버스 상품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하락에 베팅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이게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이거 조만간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셔서 지금 사실상 하락 베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재밌는 현상이죠. 이거 외국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버스 투자라 그러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에 띄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굉장히 지금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삼성 6만전자 돌아왔다. 네. 이런 점이 이제 눈에 띄는 점인데 이게 얼마 만이에요? 이게 2개월 만에 장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중으로 이제 6만 원 선을 이제 돌파를 했었고요. 네네. 종가 기준으로 이제 거래소에서는 59,800원에 사실상 이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59,9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장중 이제는 6만 원 선을 돌파했었는데 이게 2개월 만에 사실상 6만 원 선을 넘어섰고요. SK 하이닉스도 22만 9천 원에서 이제 종가 기준 했는데 이게 11개월 만에 사실상 또 최저치로 오른 겁니다. 최대치로.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이제는 현 정부가 AI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었고 지금의 삼성전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국민주다 보니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한 2,900억 원 정도 매수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확실상 지금 매수세로 돌아섰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은 붙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실 계속적으로 상승하려고 그러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납품이라든지 HBM 쪽에서의 수주 소식 그다음에 무엇보다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여력이라든지 또 여기서의 이제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또 가격 인상 이런 것도 좀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사실상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거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런 상태로 가고 있고 오늘의 시장의 좀 특징을 본다 그러면 네. 지금 오늘 이게 태스크포스가 열렸습니다. 2차 태스크포스가 열렸는데 민생 회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민생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가 지역 화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 그러니까 그 태스크포스는 안 나왔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지역 화폐에 대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화폐 25만 원에 대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크게 올랐고요. 그랬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관련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이끌 만한 주도주들을 봤을 때 AI라든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약했고요. 그래서 와 정말 5,000까지 갈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데 네. 가능한 수치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주식 항상 여쭤보면은 저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건 신도 모른다. 그거 어떻게 하냐. 항상 5,000포인트 간다 그러지만 이거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분위기는 나쁘진 않지만 일단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세요. 이게 네. 가봐야 아는 거지. 이게 섣불리 뭐 5,000포인트 약속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약속은 아니지만 미래를 제시했다고 그래서 꼭 이게 시장이 뭐 갑자기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갑자기 더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가가 갑자기 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아무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5,000포인트 간대, 뭐 5,000포인트를 약속했대 이런 거에 기대 심리에 맞물려서 섣불리 투자 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투자 나서면은 위험하다. 그리고 지금 포모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에는 포모 현상이 코인 쪽에다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도태될 것 같은 불안한 분위기. 근데 요즘에는 또 주식 시장에 또 포모 현상이 지금 또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에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만 쳐지는 거 아니야? 네, 나만 이거 투자 안 해서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기실 텐데 오늘 가족끼리 저녁 드시면서 은근슬쩍 배우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주식 투자 들어갔냐? 그러면은 이제는 포모 현상이 있을 분위기를 받아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고 혹시나 이제는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꼭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 경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제 지켜보게 될 텐데 주식 시장에 영향 미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추경 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앞으로 금리 인하도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지금 아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상법 개정입니다, 사실. 상법 개정이 이제 확실하게 개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일단 뛰어놀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대 심리에 지금 붙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상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거든요. 과거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었다가 이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생기면 이제 이사진들의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들한테 피해를 입힌다. 그럼 네. 이거는 사실상 고발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들이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가 생긴다는 부분. 또 하나가 이제 집중 투표제죠. 그러니까 네. 집중 투표제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목에. 네. 그러면 과거에 이제는 이사진을 5명을 뽑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10명 중에 5명 뽑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20주씩 나눠서 뽑아야 돼요. 네. 근데 집중 투표제는 한 명에게 몰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표를 그냥 한 명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소액주주들이 밀고 싶은 이사진을 한 명을 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진이 선택을 받아서 이사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소액주주들의 입김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 소액주주들에 대한 이 부분, 집중투표제에 대한 부분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는 경영진들은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예를 없죠. 들어서 기업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경영권 방어가 안 되다 보니까 재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렇죠. 된다 그러면 그래서 네. 저 개인적 생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너무 눌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물론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회사가 잘 돼야지 또 주주도 좋은 건데 맞습니다. 그런 점들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소액주주를 움직여서 경영권을 흔들게 되는 그럴 요거는 가능성이 많다고 있어요. 이제 경영권 보고 있죠. 아니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아마 상법 개정 들어갔을 때 이 방어책도 아마 지금 같이 들어갈 거라 좀 보고 있거든요. 단순히 손 놓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그러니까 경영진들 흔들기에 대한 문제들도 아마 같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을까, 개정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묘안은 아마 지금 상법 개정하는 쪽에서 아마 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바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소위 국장 탈출해서 미장 간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주식시장 두드리는 개미들 많았습니다. 네. 올해는 국내 분위기가 좋으니까 좀 줄어들까요? 올해는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는 확실히 좀 미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미국 지금 복잡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요. 미국도 아시겠지만 뭐 지금 LA 쪽도 문제가 지금 그렇죠. 아까도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머스크는 것처럼 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막 강력 비판하고 그죠?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예. 약물에 취해서 이미 아시죠?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라서 워낙 그 약물에 취해서 실수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얘기했을까? 그러니까요. 이상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저 정도까지 안 갔을 텐데 말을. 근데 지금 거의 갈라서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뭐 약물 파동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요.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흔들리거든요. 네. 대표적인 미장의 대표 종목이 테슬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흔들리다 보니까 물론 지금 좀 좋은 분위기를 최근 들어서 가고 있지만 다시 또 흔들렸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도 늘겨지고요. 그다음에 또 미장을 또 떠나시는 이유가 미국 예외주의가 이제 흔들렸다는 부분이죠. 미국만큼은 잘 나가 요거였거든요. 미국 주식만큼은 잘 나가 이거였는데 네. 이게 흔들렸죠. 그래서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국내 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으로 다시 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고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는 부분 미국에 대한 시장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올해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한국 코스피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 코스닥이나 코스닥 시장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현안이 뭐 통상 관세 이 현안인데 그렇다면 이런 통화를 처음 하고 이런 것도 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왜 안 하느냐 이런 의구심도 사실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점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그러면 네. 일단 관전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조만간 G7 가서 이재명 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냐 그러면
일단은 미국은 언제 실무 협상 틀을 공개할 거냐. 요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한국이 한국만의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는 그 국익 중심의 협상 기조를 언제 만들어 가느냐. 요거. 그다음에 G7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요거 부분인데 지금 미국이 조용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이 없습니다. 조용한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국 내 문제가 좀 시급해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를 조급하게 하려는 어떤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요 시장은요 속된 말로 이제는 조급한 사람이 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조급하냐 우리가 조급하냐.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급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이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부분을 좀 흔들는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냥 왜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부러 얘기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한미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켜서 이거를 우리나라를 좀 조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차원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각에서. 그래서 미국이 이런 것들을 이제는 노리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G7에 참석하셔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정권 초반에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면 이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자, 투자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항상 이제는 대선 끝나고 나서 단기적으로 오릅니다. 지금의 9번 대선에서 6번이 사실상 대선 이후에 한 달간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대선 정책 이슈와 맞물려서 오르는 거지 이게 정책 이슈가 끝난다 그러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취약한 종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그 기업의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 이제는 고르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업종별 선별하셔갖고 투자하시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냥 분위기 아니면은 누가 하니까 이러시면 절대 실패한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항상 종목에 대한 분석, 그 기업이 어떤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률 어떻게 되는지 ROI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분석을 잘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다시 포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막 시장에서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비투하시는 분들이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주의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정인의 오르막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